어린 아이들을 밀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권도 유전자 3명과 일반인 1명.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사망했습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곳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한 5년 전이었을까요? 인성교육 때 한번 그 강당에서 한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고, 그때는 아마 학위과정생이었고요. 2년 전에 학위를 받고 총장님께서 그 태권도 연구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교육 파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요거는 뭐 별건 없지만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 중에 있고요. 이렇게 스포츠 페다고지를 전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체육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하는 파트여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먼저 저는 우리 관장님들께 교육적인 전체적인 철학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국태권도연구소가 가져야 하는 철학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야누스 코르착이라는 폴란드 의사 겸 교육자 겸 그다음에 신학자 겸 되게 많은데요. 이분은 교육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고아원 원장으로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굉장히 유명한 소아과 의사셨어요. 아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유명한 소아과 의사였는데 어느 날 고아원 원장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직업을 바꾼다라는 게 어렵잖아요. 한번 생각을 저는 해봤으면 좋겠는 지점이 이거였습니다. 의사에서 원장으로 왜 바꿨지? 이분의 도대체 가치가 무엇이었기에 바꿨을까라는 이유를 한번 고민해보면 그 책 속에 나온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이분이 1878년도 생이신데요. 세계 2차 대전이 1938년에 아마 반발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막 그런 통에 전쟁통이었죠. 그때 폴란드에서 길거리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누가 소외계층이냐면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가장 소외계층입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아사당하고 굶어 죽고 이랬을 때 이 야누스 코르착은 그걸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 한 가지, 약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럴 수 없다면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고아원 원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 원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교사를 선택했고요. 아마 관장님들께서는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분의 가치가 저는 배울 점들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장님들도 여기 포인트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1942년도 한참 그 독일의 나치군이 그 유럽을 다 이제 점령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매일 5,000명씩 가스 실험실로 보내는 기차가 출발할 때였습니다. 이게 좀 슬픈 얘기라서 제가 요걸 막 작성하면서도 자꾸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원장님, 그 야누스 코르착 그 원장님을 위하는 사람들은 원장님 이제 지금 도망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고 가실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192명의 아이들이 내 아이들인데 지금 막 전쟁이 발발하고 죽어나가고 있을 때 내가 이 아이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 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92명의 아이들을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물론 그 당시가 편안하진 않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 당시에 그 야누스 코르착이 벌어뒀던 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독일 나치군에게 뇌물을 주면서 편안하게 먹고 그래도 그 고아원은 괜찮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압박이 좀 더 심해졌었죠. 하지만 이길 수는 없잖아요. 고아원에도 군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가스실로 보내려고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야누스 코르착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15분의 시간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제가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약간 그 울컥거림들이 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들한테 얘들아 먼저 제일 좋은 옷을 입어. 그리고 너네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갖고 가도 돼. 왜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소풍을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줄 맞춰서 길 잃어버리지 않게 조금씩 나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물론 내가 1시간 뒤, 2시간 뒤, 아니 뭐 하루 뒤에 이 아이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걸 뻔히 알지만
그 과정에서까지도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분의 굉장히 그 교육적 철학이 저의 가슴을 굉장히 뛰게 하더라고요. 이제 가는 야누스 코르차기시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192명이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의 행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야누스 코르차기 지은 책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숲으로 소풍을 가는 줄 알고 숲을 상징하는 초록 깃발을 든 아이들이 뒤따랐고 밝은색 배낭과 물총을 맨 어린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노래하며 함께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야누스 코르차크는 제일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갔죠. 가스실로 향하는 걸 알죠? 야누스 코르차크는.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군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어린 아이들을 밀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어린 아이들을 밀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 끌고 유태인들 막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어디 도망갈까봐 군인들이 옆에 쫙 서가지고 이렇게 총을 들고 쭉 서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소풍 가는 줄 아니까 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당장 이제 가스실로 같이 가잖아요. 다리도 막 후들거릴 것 같고요.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생각하는 야누스 코르차크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원장님을 풀어줘라 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원장 야누스 코르차크만 풀어줘 라고 하는 사랑가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많은 그 나치들에게 어쨌거나 고아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뇌물도 많이 줬고요.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풀어줘라고 했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 사이에서. 이게 되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저는 제가 어저께 밤 10시에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100% 전 갔을 것 같아요. 얘들아 먼저 가 있어. 내가 뭘 놓고 갔을 것 같아. 그러고 저는 뒤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고 마음 아프지만 왜냐면 가스실 알잖아요. 저희 다 해봤잖아요. 가스 방독면 그 3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희는 경험했잖아요. 저는 아마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순수하게 이 아이들을 위한 야누스 코르차크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원장님 나오시랍니다. 원장님만 빼줄 수 있대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 근데 되게 멋있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차를 처음 타는데 되게 좋은 열차니까 옛날엔 그렇잖아요. 기차를 처음 타는데 두려움에 빠지면 그 아이들의 손을 누가 잡을까요?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되게 멋있게 나는 이 아이들과 끝까지 가겠다, 뭐 죽음을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그 순간순간 아이들을 끝까지 내가 그 두려움을 없애고자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멋있다라는 표현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1942년 8월에 가스실로 120명의 아이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다른 기적으로 태어난 거죠. 이러고 나서 40년 후에 유엔에서 아동협정이 야누스 코르차크에 의한 그 철학을 기반으로 생긴 게 그 유엔 아동협정의 어린이 보호협약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아마 7월달 제 칼럼을 읽으신 그 관장님들께서는 아마 이 이야기를 아마 보셨을 건데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근데 말을 잘 듣고 이런 아이들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교사로서 되게 말 잘 근데 막 삐딱하게 나가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보통 저도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야누스 코르차크는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슬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떤 과정에서 성장했는지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 그 다음에 어른으로서의 미안함, 슬픔, 그런 것들을 슬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생은 슬픔은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좋은 선생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짊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한국 태권도 연구소를 이야기하는데 야누스 코르차크에 대한 일생에 대해서, 일생은 아니지만 왜 이야기를 하는가? 연구소의 철학의 밑바탕이 되는 철학의 기반을 야누스 코르차크에서 따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까 중간에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심을 다하는 것, 관장님께서 80에서 200명 할 때 진심을 다하면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태권도를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저는 초등학교 이때도 태권도장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연구소에 대한 철학을 만들 때 맞닿아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태권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지향하는 것이 한국 태권도 연구소의 철학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과 부모님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관장님이 얼마나, 사범님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지 야누스 코르차크의
뭐 10분의 1은 안 되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100분의 1만이라도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진심은 전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도와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연구소의 목표는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거는 저의 파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장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따가 이제 말씀하실 이제 백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도장을 잘 경영해서 내가 숫자를 늘리는 게 다가 아니고요. 아이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그러한 목표로 이제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2회분, 더 태권십에 대한 2회분이 나갔을 겁니다. 왜 더 태권십이라고 했냐면요.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태권십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더 태권십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태권십만의 그 독특한 것들을 좀 우리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더 태권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갈 거고 아마 9월달 원고도 넘겨드렸고 영상도 이제 짤막하게 2, 3분 정도로 제가 요약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모아놓은 그런 자료들을 출판하고 이제 회원들에게 이제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연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연제로서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백 소장님과 함께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태권도연구소의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그 PPT가 아니어서 좀 깨졌는데요. 8월 달에 보내드렸던 포정예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정예우는 어느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일컫는 사자성어입니다.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이게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양생주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문해군 앞에서 백정인, 소를 잡는 백정인 포정이 소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19년간 아마 소를 잡았던 사람인데요. 그것을 본 문해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정에게 음악과 같다. 당신이 소를 잡는 것이 음악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와 음악은 너무 상반되는 개념인데 음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기가 어떻게 이런 경지에 오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기술이. 백정인 포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백정이 이야기했던 것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도일 겁니다. 왜냐면 19년 동안 잡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한 도일 겁니다. 저는 도를 갖춘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관장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할 때 아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를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2020년도 1월 1일에 있었던 이야기 모두 다 아실 겁니다. 태권도 유단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아마 선발된 태권도 유전자 3명이 술집에 가서 이제 어느 한 여자에게 전화번호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거죠. 혼자 왔어요.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그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뭔데 니네가 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시비가 붙었었습니다. 태권도 유전자 3명과 일반인 1명.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사망했습니다. 1대1로 붙어도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데 3명이서 1명, 일반인 1명을 근데 이분들이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갔을 정도면 기의 경지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 사람들이 태권도의 도를 과연 알았을까? 임창용 선수 얼마 전에도 상습 도박으로 해서 15시간 만에 1억 5천만 원의 도박을 한 상습 도박이었고요. 얼마 전에 그 심판의 판정에 격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대기실에 이렇게 하는 모습들. 과연 이 선수들은 최고의 경지에 이뤘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과연 도를 갖고 있었을까를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와 한번 좀 연결해 보면요. 어느 쪽에 좀 가까울까요? 첫 번째, 우리 도장의 원생들이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아니면 교육할 수 있지를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부모님들은 저도 이제 그 태권도장을 보낸 그 학부모 입장으로선 사실 눈에 보이거든요. 이분이 우리 아이를 그냥 수강료 얼마로 보는구나 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네, 정말 아이들도 그걸 느끼고요. 근데 만약에 후자일 때는 느껴져요. 그렇게 대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도가 먼저인가 기가 먼저인가, 이 도라는 건 길도자를 쓰는 거고요. 진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도는요, 운동의 근본 원리, 철학, 그 다음에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이 전 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기술이고요. 태권도장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물음표는 함께의 문제이다 라는 거고요. 아마 도장의 경영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가르치는 부분들은 아마 우리 백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도에 대한 부분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와 도. 제가 그래서 어저께 밤에 치다가 자꾸 도만 얘기하니까 이상해 보여가지고요. 기술적 가치와 그 교육적 가치의 적절한 조화는요, 한국 태권도 연구소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매월 조금씩 저희가 같이 성장하는 그러한 한국 태권도 연구소와 관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